이번에 다룰 괴물들은 살인사건의 피해자이다. 이들은 자신의 사악함으로 인해 정의의 심판을 받았고 그 심판자가 법의 집행자가 아닌 자신의 피해자들 중 한 명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1969년에 발표된 클로드 샤브돌 감독의 프랑스 영화 야수의 후에는 오늘 소개할 우리나라 사건들과 매우 비슷한 피살자가 등장한다. 찰스는 자신의 9살 난 아들을 뺑소니 사고로 잃고 미모의 젊은 여성 헬렌이 그 범인임을 밝혀낸다. 하지만 그녀는 당시 형부의 성노예로 지내면서 사고를 낼 당시 조수석에 있었던 형부 포데지 씨로 도망을 쳤던 것이었다. 그는 헬렌을 통해 그녀가 살고 있던 포데집에 손님으로 머무르면서 정체를 속인 채 살인 계획을 일기 쓰듯이 노트에 적어가며 기회를 엿본다. 그리고 찰스는 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제외한 그의 모든 가족들에게 혐오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는 가정의 독재자였고 폭력적인 남자였다. 그러던 중 그에게 깊은 신뢰를 품게 된 폴의 어린 아들 필립은 찰스에게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털어놓는다. 찰스는 수영을 못하는 폴과 단둘이 배를 타고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로 나아가 그를 죽이려고 하지만 폴은 이미 찰스의 노트를 읽고 준비를 했던 터라 오히려 찰스에게 총을 겨누며 위기를 모면한다. 찰스가 떠나며 모든 것이 폴의 승리로 종결되는 듯하던 순간에 폴은 독이 든 술을 마시고 그리고 경찰은 살인 계획이 담긴 찰스의 노트를 발견하고 그를 조사하지만 필립은 자신이 아버지의 술에 독을 탔다고 자백한다. 하지만 찰스는 자신의 알리바이를 위해 폴이 늘상 마시는 술에 독을 타놓고 집을 쫓겨나도록 연출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기고 홀로 작은 배를 타고 망망대해 속에 파묻혀버린다. 찰스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성세대가 치르는 희생의 가치를 보여준다면 폴은 자신을 죽인 찰스에게마저 가해자일 뿐이다. 1980년경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인 아직 어린이였던 보은 양은 어머니의 재혼으로 검찰청의 고위공무원 김영호의 법적인 딸이 되어 성도 김씨로 바꾼다. 매우 폭력적이었던 김영호는 김보은이 만 9세가 되는 해부터 그녀를 상습적으로 강간하기 시작했다. 때로는 화장실이나 안방에서 그녀의 어머니와 함께 둘에게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였다. 이에 견디다 못한 아내가 이혼 얘기를 꺼내기라도 하면 돌아오는 것은 무차별적인 주먹질과 발길질들 뿐이었다. 12살이 된 김보은은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집을 나와 인근 경찰서를 찾아가 의붓 아버지에게 자신이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마음씨 좋아 보이는 경찰은 안심하라고 타이르더니 그녀를 앞장세워 김영호를 찾아간다. 그러나 추악한 의붓 아버지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릴 줄 알았던 경찰은 고위공무원인 그에게 허리를 숙여 안부 인사를 하며 철없는 따님의 짓궂은 장난에 대해 설명하고는 그녀를 집에 두고 떠난다. 이후 김영호는 가끔 집으로 만만한 범죄자들을 데리고 와서 위부딸과 아내 앞에서 그들을 심하게 고문하며 자신의 폭력성과 사회적인 힘을 과시했다. 김영호의 친아들들도 김보은을 겁탈하려 하였지만 김영호는 자신의 소유물을 탐한 두 아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그들을 두들겨 팼다. 김영호는 주변의 다른 여성들에게도 성폭력을 휘둘렀지만 높은 신분 덕에 죗값을 칠 필요가 없었다. 그런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남자와 모녀는 죽지 못해 사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며 그저 인내했다. 하지만 김보은에게는 또다시 용기를 내는 계기가 찾아온다. 비록 주말이면 김영호의 몸종이 되어야 했지만 대학에 입학하여 평일에는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대학에서 김진관이라는 이름의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다. 하지만 김진관은 주말에는 그녀를 결코 만날 수 없는 것을 답답해했고 어느 날 그녀는 울면서 자신이 더러운 여자이기 때문에 이제 헤어져달라고 말한다. 김진관은 결국 그녀가 의붓 아버지로부터 그동안 당한 일들과 앞으로도 당할 일들을 알게 되어 충격에 빠지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그녀와 함께 김영호를 찾아간다. 김진관은 김영호에게 자신의 여자친구를 놓아달라고 둘의 교제를 허락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파렴치하게도 김영호는 오히려 화를 내며 김진관을 쫓아냈다. 김보은은 자신을 도와준 남자친구에게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며 이제 자신을 잊어달라고 말했다. 김진관은 갈등한다.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는 미안하지만 서둘러 군 입대를 하여 그녀를 잊을 것인가 아니면 그 악마 같은 놈을 내 손으로 처단할 것인가. 그는 용기를 내어 정의의 심판자가 되기로 한다. 김보은의 전화를 받은 어느 날 밤 김영호의 집에 조용히 들어가 술에 취한 채 잠든 그의 몸 위에 올라가 움직일 수 없게 누른 채로 김진관은 그 괴물을 깨운다. 답답한 상태로 잠에서 깨어나던 김영호에게 김진관은 보은이를 이제 놓아주라고 한마디 내뱉고 나서 준비한 칼로 심장을 찔러 직사시킨다. 검찰청의 고위 공무원이 피해자였기에 이 사건은 단순 치정사건으로 묻혀버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김진관의 부모는 김보은 양의 피해 사실을 여성단체에 알렸고 그녀와 그녀 어머니의 딱한 사연은 전국적인 공분을 샀다. 덕분에 김보은, 김진관 두 사람은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받을 수 있었고 이 두 사람의 용기는 1990년대 초반이었던 당시 우리 사회에서 침묵당해왔던 가정 내의 온갖 폭력들에 제도적으로 대항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영호가 부족하게나마 그렇게 자신의 죗값을 치른 지 4년이 지나 청평호에서 40대 중반의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된다. 시신은 쇠사슬로 묶여있었고 무거운 유압잭 2개가 같이 묶여있었다. 시신에는 타살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을 상처들도 많이 남아있었다. 수사팀은 최근 발생한 비슷한 연령대의 실종자와 맞춰보다가 시신의 신원을 확인했다. 그는 광진구에서 살고 있었던 43세의 사채업자 강씨였다.
경찰들은 처음엔 자산가였던 강씨 주변에 금전적 관계가 있는 인물들을 조사했지만 가장의 죽음에 별로 슬퍼하는 기색 없이 담담한 그의 가족들이 수상해 보이기 시작했다. 게다가 이웃들에게 강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집으로 귀가한 것이었고 가족들은 이후 그의 행방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없었다. 경찰은 강씨의 부인 윤씨를 비롯해 인근에 살던 그녀의 여동생 부부 등 사망한 강씨와 가까운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강씨의 부인 윤씨는 믿기 힘든 충격적인 자백을 하며 이것은 세상에 또다시 깊은 슬픔과 동정심을 불러일으킨다. 사채업자라는 직업에 걸맞게 이기적이었던 강씨는 자신의 경제적 힘을 이용하여 가족들 위해 군림하는 독재자이자 폭군이었다. 그에게 아내를 폭행하는 것은 일상이었고 친인척들 누구든 원하는 상대는 뒤탈없는 겁탈의 대상이었다. 어린 조카들까지도 그 대상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그토록 괴물 같은 남편을 참아내던 윤씨는 어느 날 강씨가 이제 20살이 된 자신의 친딸마저 몰래 여관으로 데려가 건드리기 시작한 것을 알게 되고는 마음을 독하게 먹기 시작한다. 딸의 일로 자신을 비난하는 윤씨를 폭행으로 물리친 강씨는 이제는 대놓고 집안에서 자신의 딸을 성폭행하기 시작했다. 결국 윤씨는 동생 부부와 함께 공모하여 몇 명의 남자들에게 살인 청구를 의뢰하고 강씨는 그들 손에 죽임을 당한다. 윤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된 여성단체에서도 구명운동을 하였고 그녀가 자신의 오빠를 살해한 것을 이해한다며 강씨의 여동생까지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윤씨는 2년 만에 가석방으로 자유의 몸이 된다. 모든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강력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그리고 대부분의 강력범들은 어려서부터 가정폭력에 노출되었거나 정상적인 가족의 돌봄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은 예방도 처벌도 매우 어렵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안의 가장이 일가족을 살해하고 자살을 하면 동반 자살이라는 해괴망측한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한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남의 집안일에 대해서 함부로 참견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고 가장을 제외한 가족 구성원들이 가장이라는 집안의 최고 권력자의 소유물이나 노예처럼 취급되더라도 여간에서는 제재당하기가 힘들었다. 그 피해자가 어리거나 어려서부터 무기력하게 성장했다면 이것은 현재에도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다. 하지만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제도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하더라도 경찰이나 다른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면 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응 또한 무책임하다. 미래 세대를 위한 그들의 용기에 적절한 보상을 하기는커녕 법적인 처벌이라는 폭력이 또다시 그들에게 내려진다. 남성살인범과 달리 여성살인범의 과반수 이상이 가정폭력의 피해를 못 이긴 가해자이기 이전에 피해자였던 사람들이라는 것도 가정폭력의 괴가 가부장적인 우리 사회 전반에 펼쳐져 있는 일종의 문화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단적인 증거일 것이다.